자연 친화적 작품이라고 하면 지금 시험 범위에서는 만흥 생각하셔야 되죠. 그죠? 강호 한정가 대표하면 만흥, 충신전주지사 하면 송민고. 그런데 너무 성격이 유사한 작품이 있어서 선생님이 출제하시기에 딱 좋으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제일 첫 번째 작품은 그래서 이제 변형 문제도 들어있고 본 모의고사 문제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로 이제 확인하면서 쌤이랑 점검합시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총정리도 한 번씩 하고 수남방옹가 되는데 옹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이 옹이 뭐야? 제목에서의 옹이 늙은이 옹자야. 그래서 고전 시가에 등장하는 늙은이는 대체적으로 조금은 풍류적 존재, 자연을 즐길 줄 아는 존재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작품 해설부터 먼저 보려고 핵심 정리부터 한번 보고 옵시다. 핵심 정리에서 갈래는 고전시가 와우 반갑다. 가사에다가 동그라미. 우리 지금 사음보 연속체 가사는 송민곡이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가사 옆에다가 가로 여시고 사음보 연속체 한번 적고 갑시다. 사음보 연속체 3사나 4사조의 음수율에 사음보의 율격을 지키면서 길이의 제약을 두지 않았다. 사음보 연속체. 성격은 자연 친화적에다가 밑줄 강호 한정가입니다. 풍류적인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 한가롭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수남방온가에서 우리는 서리법이랑 비유법 찾자. 서리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비유법에다가 밑줄. 자연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표현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이 너무 즐겁다. 너무 닮았네 만흥이랑. 우리 시험 범위 만흥에서도 보리밥 풋나물에다가 띠집 짓고 살아가는 소박한 삶 속에서 안분지족 안빈낙도 즐기면서 살아가잖아요. 똑같다.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삶의 즐거움. 세 번째 특징, 자연을 즐김과 동시에 이런 거는 이 작품만의 특징이야. 수남방가의 만의 특징은 밑줄 끝자, 농사와 같은 생계와 관련된 일에다가 밑줄. 자연이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자 생활의 공간이야. 그런데 만흥에서는 어땠어?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야. 보리밥 풋나물 알맞게 먹고 난 후에 바이크 물가 가서 실컷 논이 놀아 라는 것으로 그남은 여남은 일이야 하나도 부럽지 않다. 만흥에서는 자연을 즐기는 풍류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라면 수남방온가에서는 어떤 자연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농사랑 관련된 생계가 또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핵심 정리 조금 읽고 있었어요. 우리 성재 이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네, 모고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것도 하나만 챙겨줘. 오케이. 굿. 그러면 계속 이어나가 볼게. 자연을 즐김과 동시에 농사와 같은 생계와 관련된 일도 함께 하자. 네 번째 특징은 자연 속에서 너무 중요하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에다가 밑줄. 그 부분을 찾아주자. 사계절의 아름다움 묘사해주고 묘사에다가 동그라미 두 번째 장 딱 하시면 돼요. 네, 2페이지. 자연을 즐기는 하자의 만족감도 드러나더라. 자연을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도 밑줄 끄시고 만흥이랑 닮으면서 차이점에 주목해야 됩니다. 무조건 만흥이랑 연결시켜야 돼요. 해제로 갈게요. 이 작품은 조선 중기 문인인 정훈이 창작한 가사다. 가사에다가 밑줄 3보 연속체 체크했고 만흥이랑 똑같은 주제네.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강과 호수해서 강호가 자연이야. 거기에 한가로운 정서를 삶을 노래한다. 강호 한정가라고 하잖아.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을 노래 뭐라고 한다고? 강호 한정가. 삶을 노래 강호 한정가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강호 한정가. 작품에서 화자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생활이야. 소박하지.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완성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완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사계절의 흐름, 봄에서 겨울까지. 봄에다가 동그라미, 겨울에다가 동그라미. 사계절의 변화에도 밑줄. 시상을 전개하는 방식은 정극인의 상충고, 송순의 면왕정가, 정철의 성산별고가 같은 자연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한국 가사 문학의 전통가 그 맥이 다 있습니다. 제목인 수남방옹가는 수남방옹의 노래라는 뜻으로 수남방옹은 작가 정웅의 호가 되겠구나. 수남방옹이라는 거에서 그렇게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사계절의 흐름에 따른 강호 한정가입니다. 수남방온가 위에다가 하나 적고 가자. 강호 한정가.
그래서 정훈이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자기 호를 이름의 타이틀로 다는 정훈이의 노래, 정훈이의 노래. 생계는 넉넉하지 않아도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위에다가는 소박이라고 적자. 소박. 뜰은 풍족하다.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은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도 서럽지 않대요. 가난에다가 동그라미 서러운 줄 모르리다. 가난한 삶에 시적하자는 만족하면서 살아가네. 만족에다가 밑줄. 그래서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안분지족 안빈낙도인데 너무 만흥이랑 닮았어. 위에다 적어놓고 가자. LINK 만흥. 만흥의 시적하자의 처지랑 똑같습니다. 띠집 짓고 보리밥 풋나물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시적하자의 모습.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화자랑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다른 작품 우리는 딱 만흥하면 되잖아. 보기를 만흥으로 제시하고 아니면 만흥이 본 지문 순환방문가가 보기 박스로 아니면 각각 지문에서 특징을 묻는 문제는 무조건 나올 것 같습니다. 만흥이랑 동쪽 햇볕이 따뜻하고요. 밑에다가는 플러스 표시. 북쪽의 바람도 온화합니다. 동쪽 바람은 원래 따뜻해요. 동쪽에서 부는 바람은 봄바람이라고 해서 원래 따뜻한 바람이 불고 북쪽은 겨울바람에 차가운 바람이 부는데 북쪽 바람이라 할지라도 되게 매서운 바람이 아니라 온화한 바람이 불고 있어요. 온화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지팡이를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겨서니 금사는 버들 그림자요. 금사라고 하면 금색실에다가 동그라미 버들 그림자에다가 밑줄. 버들 그림자가 금색실이다 라는 것으로 사용된 표현기법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은유. A는 B다. 금사. 금의 실은 버들 그림자고요. 설색은 이라고 하면 눈의 색은요. 매화입니다. 매화가 하얗다. 그러니까 원관념 보조관념 사실 뒤집으면 되지. 버들 그림자의 모습이 금의 실과 같고 매화는 흰눈이다 라는 거에서 하얀 매화, 설색입니다 라는 것으로 비유적 표현 사용했어요. 비유랑 대꾸랑 시각적 이미지라고 하면 끄덕끄덕. 금이라는 색채열을 사용했고요. 설색에서는 색채 이미지가 반영이 되어 있죠. 눈의 색깔 하면 누구나 다 흰색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걸 우리는 색채 이미지라고 합니다. 설색 위에다가는 색채 이미지 적어주시고요. 금사 위에다가는요 색채열하고도 적어주시고요. 금자 자체가 색채열라서 그래서 꼭 은유법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금사는 버들 그림자가 금색실 같다. 매화는 눈의 색이다. 설색이다. 사용된 표현기법. 금사는 버들 그림자, 설색은 매화로다. 대꾸법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각적 이미지로 버들 그림자랑 매화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화 나오면 이제 초봄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지. 매화 위에다가는 계절적 이미지라고도 좀 적어줘. 눈이 올 때 눈을 맞으면서 꽃을 피우니 설색이라는 거에서 겨울이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겨울이 가면서 이제 봄의 소식을 매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품에 사용된 표현기법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출제가 되어야죠. 봄이 왔어요. 산새는 봄을 맞아서 노래하며 지적입니다. 봄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뒤에 거 밑줄 쭉 끄자. 꽃은 비가 오고 난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의인법 사용해서 웃음을 머금고 봄이 와서 기분이 좋은 그 꽃의 감정이 화자의 감정을 투영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의인법 적으시고 옆에다 적고 갈게. 화자의 감정을 꽃에 투영이라고 좀 적어줘. 화자의 감정을 꽃에 투영. 자연물 꽃에 투영했습니다. 꽃은 비가 오고 난 후에 웃음을 머금었다. 화자의 감정을 꽃에 투영. 자연물에 투영해서 무슨 기법? 그러면 감정을 투영했으면 가로 열어서 뭐라고 적어놔야 되지? 감정이입이라고 적어야지. 사계절의 온갖 경치 실컷 다 보고 난 후에 이봐 아이드라에다가 별표 하나 쳐주시죠. 청자 설정 적으면서 누군가를 부르는 호격조사가 나오면 우리는 돈호법이라고 하지. 부를 호자 사용해서 아이드라 하고 부릅니다. 서쪽 밭에 일이 있다라는 것으로 자연을 즐기면서도 시적하자. 이 자연에서 농사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농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음에다가 밑줄. 아이들아 서쪽 밭에 일 있다 그만 놀아라. 나비 호미 다 제각각 챙기거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명령형 어미. 챙기거라 해서 명령형 어미 사용했어. 나비랑 홈이 다 제각각 챙겨갈 거야. 갈면서 짊어지고 여러 일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옆에다가 열심히 농사라고 적자. 열심히 농사. 갈았다, 짊어졌다, 여러 일항의 농사. 일항은 두둑이거든요. 밭에 다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일항을 다 농사일을 마치고 난 후에
광주리 둘러매고 뒷산으로 올라갑시다. 뒷산에다가 네모박스. 밭에 일을 하고 난 후에 뒷산으로 올라가니 어린 치 못다 크고 고사리가 다 살쪘다. 취나물 같은 거 뜯어보는 거야. 치에다가 밑줄, 고사리에다가 밑줄, 산나물을 뜯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랑 고사리 밑에다가는 산나물, 그걸 꺾어서 담으며 바구니 못다 차서 바구니를 다 채우고 나서 못다 채우고 나서 봉우리에 올라가자. 봉우리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난다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아이들을 불러서 서쪽 밭에 일이 있으니까 어서 가자 라고 농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시적하자. 나비 홈이 다 제각각 챙기라고 아이들한테 명령을 내리지. 논을 갈고 짊어지고 일항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뒷산으로 올라갔어. 강줄이 둘러매고 말이야. 취나물에다가 고사리 살쪄 있으니까 꺾고 담으면서 바구니 못다 채워서 봉우리로 올라앉았습니다. 봉우리에다가 네모박스 치시고 공간의 이동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런 선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 할 수 있어. 채미가를 길게 부릅시다. 채미가에다가 밑줄 나무 캘 때 부르는 노래는 또 따로 있나 보네. 울려 퍼지는 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하다. 가슴속이 상쾌에다가 밑줄 정서 직접 제시. 농사일을 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모습에서 화자는 되게 열심히 살고 그리고 상쾌함의 모습에 우리까지도 만족감이 느껴지지요. 가슴속이 상쾌합니다. 밑에다 만족감. 무대에서 바람을 쐰들 이보다도 더 하겠는가 라고 하면 만흥에서도 삼공이 났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 라는 거에서 자기 만족감을 드러냈지. 그러니까 시적 하자도 고사를 인용을 했어. 중국 고사야. 중국의 고사 인용에다가 밑줄 이것보다 더 하겠는가 라는 거는 이것보다 더 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최고야 라는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지. 만족감에다가 밑줄 작품에 활용된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는 얼마든지 나올 것이니 무대 바람 샌들이라는 고사 인용을 좀 확인하러 가볼까요? 한 장만 넘어가 봐. 무대에서 바람을 샌들이라고 하면 공자께서 명예와 이익을 다 잊어버리고 명예 마이너스 이익에다가 마이너스 그걸 다 잊어버리고 바람을 쐬고 있다라는 공자님께서 탈속을 지향하면서 느꼈던 감정이 이것보다 더 하겠는가 라는 것은 공자님께서 느꼈던 탈속의 태도보다 내가 더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무대에서 바람 샌들 이보다 더 하겠는가 라는 거는 이것보다 더 하지 않아 라는 거에서 만족감을 드러낸다라고 생각해줘. 공자고사 인용했습니다. 잠시 산책하고 산책에다가 밑줄 끄시고 너무 명확하게 드러난다. 누추한 집에다가 네모박스. 집으로 이제 돌아왔어. 조금 더 공간이 두드러지는 것이 앞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생계는 넉넉하지 않아도 뜰이나마 풍족하니 가난하게 살아도 서럽지 않아요. 동쪽 햇볕 따뜻 북쪽 바람 오나. 이것도 대꾸라고 하면 끄덕끄덕 해도 돼. 동쪽 햇볕 따뜻 북쪽 바람 오나 라고 하면 대꾸라고 해도 돼. 지팡이 밥 삐지고 이런 거에 공간의 시작을 동쪽 언덕으로 시작을 할게. 동쪽 언덕에다가 네모박스 명확하게 드러나서 동쪽 언덕부터 시작을 합시다. 동쪽 언덕에 서서 딱 바라보니 버들 그림자는요 금의 실 같고요 매화가 눈에 새깁니다. 산새는 봄을 맞아서 노래하고 지적이고요. 꽃은 비가 오고 난 후에 웃음을 머금었어요. 사계절의 온갖 경치 실컷 다 보고 난 후에 아이들한테 다 놀았어? 그러면 서쪽 밭에 일 있으니까 어서 농사 지으러 가자. 나비랑 홈이 다 제각각 챙겨라. 갈았다가 짊어지고 여러 일항의 농사를 다 마치고 난 후에 강줄이 둘러매고 공간 두 번째 뒷산으로 올라갑시다. 어린 취나물은 아직까지 못 다 컸고요. 고사리는 살쪘으니 강줄이에 담아 꺾으면서 담으면서 바구니 못 다 차서 봉우리로 올라갑시다. 공간이동 봉우리 체크. 채미가를 길게 불렀더니 울려 퍼진 노래소리에 가슴속이 상쾌합니다. 무대에서 바람을 샌들 공자가 바람을 샌들 이것보다 더 하겠습니까? 공자가 바람을 쐬었던 무대에 올라간다 한들 지금보다는 아쉬울 것 같다라는 말인즉슨 지금이 너무 좋다라는 만족감이네. 산책하면서 누추한 집에 돌아오니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이거 딱 새술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술이 나오면 마이너스일 때는 시름해소 좋을 때 마시는 술은 어때? 풍류적이지. 풍류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 잔 또 한 잔 마시고 난 후에 낚싯대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의 낚시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 레저, 즐기는 낚시, 세월 낚는 낚시라고 생각해야 돼. 낚싯대 밑에다가는 풍류, 술 한 잔 걸치고 낚시하러 가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맥주 한 잔 하고 골프 치러 가는 거랑 마찬가지로 즐기는 행위라고 생각해 주세요. 낚시터를 찾아가니까 미끼 없는 낚싯대에다가 별표, 무욕이라고 적어야 돼. 오늘 한 마리 잡아야지, 오늘 문어 잡아가지고 먹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고기를 낚을 생각도 없는 화자라는 거에서 욕심이 없이 즐기는 손맛 보는 낚시라고 생각해야 돼.
고기가 다 물었다. 미끼 없는 낚싯대도 고기가 물어줍니다. 널 어조도 내 뜻을 알아서. 너무 좋은 단어 나왔네. 어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물고기랑 새도요 내 뜻을 알아서 의심을 아니하네. 내 뜻을 알아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심전심. 만흥에서도 삼수에서 뭐라 그래? 산을 바라보는데 말하지 않아도 웃지 않아도 못내 좋아하노라 라는 것으로 서로가 마음이 통하잖아. 완전 똑같은 구절이잖아. 이심전심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이심, 이 마음과 저 마음, 전심. 그리고 뭐도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라일체라고 좀 적어 놓자. 무라일체. 자, 그래서 어조도 내 뜻을 알아서 의심을 아니한다 라는 것으로 서로가 물고기랑 새가 내 마음을 알아줘요.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고 흘러갑니다. 물결은 계속 강물은 흘러갑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밤낮을 쉬지 않거늘. 아이고 팔자 좋아라. 시집고에다가 밑줄, 휘파람에다가 밑줄. 자연을 즐기는 풍류에 말 그대로 강호 한정가. 만족감으로 자연을 즐깁니다. 하루 또 하루 산수에서 소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시적하자의 삶이잖아요. 소일에다가 밑줄 소박하게 살아가니 별표 셋.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아는가 에다가 별표 3개. 나만 안다 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부심, 만족감. 이 좋은 거를 약간 인스타에 안 올리고 싶은 마음인 거야. 나만 한다 라는 거에서 자부심, 만족감. 그래서 아쉽다라는 게 아니라 나만 한다 라는 만족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아는가. 이 좋은 거를 세상 사람들은 모르네 라는 이야기. 괜찮아. 중력 부분 이후로 갈게. 흰 갈대라고 하면 역시 색채어라고 적어주시고, 붉은 엽기라고 하면 역시 색채어에 흰색과 붉은색은 보색이 아니더라도 2가지 이상의 색깔을 무조건 색채 대비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강렬한 이미지잖아요. 흰색의 갈대를 헤치고요. 붉은 엽기를 깔고 앉아서요. 국화, 계절적 배경, 계절의 이미지, 매화는 봄, 국화는 가을이라고 기억해 놓자. 그리고 버들도 사실 봄이에요. 버들나무도 봄이기 때문에 버들이랑 매화는 봄의 계절감을 나타내주는 시어다라고 하면 틀린 말 아니거든요. 버들의 푸르른 모습, 그리고 매화의 모습. 흰 갈대, 갈대 나와도 가을인데 사실. 그리고 붉은 엽기에 국화가 나오면 백방 가을인데, 잔에 띄어서 밝은 달을 맞으니 달을 맞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있는 시적하자. 시간적인 배경은 밝은 달에다가 밑줄 끄시고 해가 지고 난 후에 달이 뜨고 난 후지요.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나 혼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부심, 만족감. 외로워요 라는 게 아니야. 나 혼자 친구 없이 즐긴다는 거에서 외로워요가 아니라 만족스럽다. 나 혼자만 이런 자연을 즐길 줄 아는구나. 솔캠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솔로 캠프.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노라에다가도 밑줄 긋자. 이런 게 다 뭐야? 약간 어미가 감탄형이가 뭐뭐 하노라 이런 거에서 약간은 만족감에 드러나는 감탄의 느낌도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구나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흰 갈대 헤치고 붉은 엽기 깔고 앉아서 국화를 잔에 띄어서 약간 국화 잔의 술향이 느껴지죠. 그죠? 국화주를 마시는 겁니다. 밝은 달까지 맞으니까 끝없는 이 맑은 경치를 나 혼자 즐기는구나. 다와가.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북풍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흰눈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럴 때는 이제 겨울이 되어야 돼. 선생님 갑자기 겨울이요? 라고 하면 좀 계절의 흐름에서 늦가을에서 이제 북풍이 으스스 부는 거는 북풍은 겨울바람이거든. 흰눈이 흩날린다라는 거에서 눈이 내리고 있어. 언덕과 골짜기가 경료굴이 되었거늘. 경료굴에다가 별표 3개 옥으로 만든 굴이야. 옥 색깔은 흰색이니까 뭐가 내려서 눈이 내려서 굴이 경료굴같이 느껴지는 거야. 경료굴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은 옥으로 장식이 되어 있는 이미지가 눈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눈이 내렸기 때문에 이때의 굴이 어때요? 옥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옥의 이미지는 눈의 이미지라고 생각해 주세요. 눈썹을 찡그리면서 시를 읊으니 시흥이 더 새롭다. 시흥이 더 새롭다에다가 밑줄 어서와요 우리 유빈이. 이게 업데이트가 다 돼서 오늘 다 끝내자 싶어가지고 좀 일찍 시작을 했네요. 앞에 거는 영상 보낼게요 하고 다음 시간에 같이 확인합시다. 또 흰눈이 날리면서 경료굴이 되었다. 언덕과 골짜기의 경치가 경료굴이 되었구나 라는 거는 눈으로 덮임도 하나 적고 각자 그러면 경료굴 밑에다가 눈으로 덮임이라고 적자. 눈으로 덮여서 하얀색의 옥색 이미지인 거야. 그래서 옥의 굴이 되었다.
눈썹 찡그리면서 시를 읊혀봤더니 시흥이 더 새롭구나. 자연 속에서 시를 읊는 것이 너무 좋구나. 사계절의 경치가 다 제각각이었어. 사계절 경치에다가 밑줄 생략된 부분에 여름이 있었을 것 같지 않아요? 봄에다가 여름에다가 늦가을의 이미지에 겨울까지 다 경치가 제각각의 재촉이다. 재촉에다가 밑줄 끄시고 우리를 봐요. 우리를 봐요. 즐기라고 재촉한다.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즐기라고 재촉에다가 밑줄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언제나 한가할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게으른 이 몸이 언제가 한가하겠어? 라는 말인즉슨 무슨 뜻일까? 봄은 봄대로 즐기고 여름은 여름대로 즐기고 자연 즐기느라고 내가 바빠 라는 한가할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밑줄 끌까? 사계절을 즐기느라고 바쁜 화자에다가 밑줄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라는 뜻이 아니야. 다른 일을 하느라고 바쁘다, 농사일을 하느라고 바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사계절의 경치가 제각각 재촉을 하니까 우리를 즐겨요 하고 제각각 뽐을 내니 게으른 내가 이거를 갖다가 즐기느라고 언제가 한가하겠어 라는 거는 안 그래도 나 좀 게으른데 얘네들 즐기기에 24시간이 모자라 라는 느낌이에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 기쁨이 다하니까 근심도 많이 난다. 근심도 많이 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거 너무 중요한 정보이지 않아? 만흥에는 이런 얘기 없었잖아. 시적 화자가 기쁨을 즐기고 나니 근심도 많이 난다. 근심도 가지고 있는 화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자성어로요. 흥이 다하면 슬픔도 찾아오거든요. 사람이 너무 좋고 나면 약간의 슬픔도 찾아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흥할 흥자에 다할 진자 흥진, 그럼 슬플 비자에 올레자 해서 흥진비례 하나 적고 가자. 기쁨이 다하고 나니까 근심이 많아지네요 라고 하면 사자성어로 뭐라고 한다? 흥진비례. 흥이 다하고 나면 슬픔이 찾아온다. 흥진비례. 흥진비례 하나 적고 가겠습니다. 예,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올까?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며 이거 나란 일을 걱정하고 있구나. 변방의 병사가 나라 지키느라고 뭐 하느라고 전쟁 상황이더라고. 언제쯤 돌아오며 임금님은 정사를 어찌 돌보십니까? 라는 걸로 밑에 또 적어야 돼. 임금님은 정사를 어찌 돌보십니까?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나라에 대한 걱정 우국지정이라고 좀 적어줘. 우국지정. 화자가 나란 일을 근심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줘.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더 많은 쌤이랑 반복해보자고. 그래서 갈래는 고잔시가 가서 아까 했던 이야기지만 한 번만 더 자연친화와 풍류 강호 한정가로 만흥이랑 연결을 시켜보자.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으로 설이는요 만흥에도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근데 비유적인 표현은 만흥에서는 비유법은 안 쓰였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비유, 은유라는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합시다. 소박하게 사는 즐거움, 자연의 즐김과 동시에 농사도 짓더라. 자연 속의 사계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자는 만족감, 홀로 자연을 즐기는 만족감,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계속 이어갑니다. 금강연호록 고전시가 작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넘어가서 핵심 정리 가보면 갈래는 연시조, 성격은 별표세, 충신 여주지사, LI NK 뭐라고 적어놓자? 송민곡이라고 좀 적어줘. 송민곡. 서정적인 정서에서 임금님이 너무 그리워. 임금님에 대한 그리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걸 뭐라고 하지? 우리 연군지정. 임금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리움의 마음 연군지정. 송민곡도 연군지정 덩어리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함, 임금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 만흥의 육수에 나왔지. 만흥의 육수에서 뭐라 그래? 이 몸이 이렇게 자연을 즐기는 것도 다 임금님 덕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아가신 임금에 대한 끝없는 그리움과 충성심, 유배지에 있는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고 아니나 다를까 유배가사야. 유배지에다가 밑줄. 서리적 표현은 화자의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를 합니다. 수록된 시조가 여러분 50수거든요. 그래서 50수에서 다른 수를 낼 거라고는 살짝 생각은 좀 안 들거든요. 이게 워낙 좀 이례적으로 잘 안 나오는 작품이어가지고 1802년에 8월 11일부터 9월 8일까지 한 달 동안에 걸쳐서 50수를 지었어. 작가가 금갑도에서 유배생활 중에 지은 작품입니다. 유배생활에다가 밑줄. 화자의 그럼 정서는 어때? 수심에 겨워요. 근심에 겨워요. 수심에다가 동그라미. 죄인이라서 유배지 왔겠죠. 비록 죄인에다가 밑줄. 그런데 나라와 임금님에 대한 걱정뿐이야. 우국지정 플러스 영군지정 뿐인 거야. 변함없는 마음이야. 사대부 유배 문학의 전형을 잘 보여준다. 좋소. 사대부 유배 문학의 전형에다가 밑줄. 송미인곡, 삼미인곡, 그리고 뭐까지? 금강연호로까지. 유배 문학의 전형입니다. 유교적 충절에다가 밑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 효심에다가 동그라미.
송민곡에는 없는데, 효심은 송민곡에는 없는데, 억울한 정치 현실 속에서도 도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사대부의 정신입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가 특징이다. 좋소. 그러면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늙고 병든 이내 몸이 에다가 동그라미, 늙고 병든 이내 몸에다가 동그라미, 화자. 죄명에다가 밑줄 끄시고 제가 중하다,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제명조차 지중하니 유배시조에다가 밑줄. 극중 1월이다 라고 하면 무슨 뜻이게? 극중 1월 단어 뜻 좀 풀이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각주 안 달려있네. 각주가 생략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중 1월에 라고 하면 화자의 처지에다가 밑줄. 해와 달에 일만 염려 찬재 같다. 일만 염려에다가 밑줄 끄시고 걱정 근심이라고 적어놓자. 걱정과 근심이 찬재 같다라는 거는 엄청 많이 쌓였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각주쌤이 다 찾아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고 청호산의 먼 구름에 피눈물은 무슨 일이지? 먼 구름에 피눈물에다가 밑줄 끄시고 왜 피눈물을 흘리는 걸까? 피눈물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우국지정, 영군지정이라고 좀 적어줘. 영군지정과 우국지정으로 피눈물을 쏟고 있는 시적 하자입니다. 먼 구름에 피눈물은 무사밀고 무슨 일로 이렇게 일어나는가? 제3수에서 시적 하자 유배지에서 임금님에 대한 걱정으로 피눈물을 쏟고 있다. 제17수 가겠습니다. 세상에 괴로운 일이 밤잠이 없어서 큰 병이야. 밤잠 없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불면이야. 유배지에서 너무 걱정과 근심이 많으니 잠이 오지가 않아. 늙은이 예상일을 내라고 면할 쏘냐. 늙은이가 예상일을 내라고 면하겠는가. 지금의 현실, 지금에다가 동그라미, 지금의 현재. 임은 정조 임금님을 향한 충성심인가봐. 정조에다가 밑줄 끄시고 임 생각이 자별하니 자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극진하다라는 겁니다. 되게 신경 써서 자별을 하니 잠든 후나 이자올까 하노라. 이자올까에다가 밑줄 끄시고 잊을 수가 없어. 잠이 들고 난 후에나 정조 임금님을 잊을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잊을 수가 없네 라는 걸로 24시간 계속 임금님에 대한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늙은이 예상한 일을 내리고 면할 쏘냐. 면할 수가 없는 현실 속에서 반점 없이 계속 누구에 대한 걱정밖에 없다. 임금님에 대한 걱정밖에 없구나. 이해? 그래서 작품 속에 두드러지는 화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충성심, 그리움이라고 생각해줘. 각별히 자별이 임금님에 대한 걱정뿐이다. 잠이 들어야지 내가 잊을 수 있을 것 같다. 19수로 가겠습니다. 죽어도 못 잊을 것은 무엇이다. 군친입니다. 군친에다가 동그라미. 이때의 군은 누구를 위에다가 임금님. 친은 누구야? 친할 친자에서의 친자는요 부모님이요. 그래서 군은 임금님 그리고 부모님. 그 잊지 못하는 것은 부모님과 임금님에 대한 은혜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한다. 백골난망 하나 적고 갈게요. 뼈에다가 새깁니다. 백골이 되어도 내가 죽어도 백골의 해골이 되어도 잊지를 못한다. 백골난망. 이생규장전에서도 나왔죠. 그죠? 죽어서도 못 잊는 거는 부모님 은혜 그리고 임금님 은혜입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기는 예사다. 예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조금은 흔하지만 내리사랑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소연이 어서 와요. 네.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조금 미리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 일단 보고 쌤이랑 다음 주에 더 합시다. 여기까지 했어요. 장수로 죽어도 못 잊을 일은 군친의 은혜로구나. 부모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는 예사의 일이지만 임금이 자식같이 보시던 은덕은 더욱 만극하다. 임금님이 나를 자식같이 아껴주신 것은 더욱 만극하옵니다 라는 거에서 자식같이에다가 밑줄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 거는 좀 예사의 일인 것 같은데요. 임금님이 나를 자식같이 아껴주신 것은요 정말로 백골난망 각골난망입니다 라는 거야. 더욱 만극하여라. 더욱 감사합니다 라는 것으로 19수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임금님에 대한 사랑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27수 갈게요. 새 짐승 중에서 못된 것이 두루민너로구나. 두루미에다가 마이너스 비판하는 대상에다가 밑줄 네로구나 라고 하면서 딱 두루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야. 거풍신이라고 하면 겉으로만 좀 잘난 척하는 겉모습은 막 희어먹금 빛종 개살구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겉으로 봤을 때 풍신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거풍신 헛소리로 사람들을 어리운다라는 거는 사기친다라는 거야.
풍신이 좋은 말로 빛 좋은 개살구의 빛이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어리온다라는 거는 좀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뜻이에요. 밑줄 글자 두루미의 속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가 비판하고 있는 두루미의 속성은 어떻다라고 하면 헛소리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라는 거야. 이런 거에서 우리는 사자성어 뭐라고 적고 가면 되지? 교언영색이라고 적고 가자. 교묘한 말을 한다는 거야. 거풍신이라는 것으로 교묘한 말과 헛소리에 얼굴 색깔을 막 꾸며내면서 사람들을 어리운다라는 것이 그만큼 뭐예요? 약간 빈 껍데기의 이야기를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사기치기. 두루미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사기치기라고 생각하자. 아마도 주인을 위해서 때때로 우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두루미를 보면 누구나 다 강가에 서 있는 두루미를 보면 카메라를 꺼낼걸. 청계천에 두루미 있으면 다 카메라 꺼낼걸. 우와 하면서 막 키도 탁 크고 다리도 탁 얍실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누구나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사람들은 와 하고 현혹시키지만 속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두루미의 모습은 뭐라고? 빛 좋은 개살구가 같이 교원영색으로 임금님한테 막 사바사바를 하는 간신. 진짜로 충신은 누구라고? 주인을 위해서 때때로 딱 시간마다 지금은 새벽 3시에요 꼭요 하고 알려주고 5시에요 하고 2번 꼭요 알려주는 때때로 시간을 알려주는 충성심의 닭이 더 낫다. 닭에다가는 플러스. 그래서 두루미가요 주인을 위하여 때때로 오는 닭만 못할까 하노라 라는 거는 닭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닭만 못할까 라는 거는 닭보다도 못한 것이 두루미다. 두루미는 겉으로는 되게 충신, 장미꽃과 같이 예쁜 꽃이지만 진짜 할미꽃과 같이 소박한 이 닭이 진짜 충신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입안에 혀같이 노는 그런 신하의 말을 듣지 말고 때때로 임금님 곁에서 울고 있는 닭 좀 봐주세요, 충신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시적하자의 마음이네요. 42수 섬은 조개등만 하고 섬에 조개등만 하다라는 것으로 조개등에다가 비유했네? 밑에다가 비유. 바다는 일배수 같아서 라는 건 엄청 깊은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배수와 같아 엄청 깊은 바다라서 넓은 바다라서 깊은 바다라서 비록 그러하나 이내 몸을 용납하였으니 이내 몸을 허락을 하였다. 아마도 세상의 넓은 곳은 여기뿐인가 하노라. 그냥 유배지에 대한 인식이야. 여기가 너무 넓은 곳입니다 라는 것으로 내가 섬에 조개등만한 이 섬에 갇혀 있어. 그리고 바다는 너무 넓어서 임금님에게 가기에는 너무 단절되어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이곳에서 지내야 되는구나. 세상의 넓은 곳은 여기 섬이로구나. 유배지의 자신이 처해진 현실을 나타내며 마무리. 문제 좀 한번 풀어보세요. 임금님에 대한 은혜 감사, 그리고 임금님에게 변하지 않는 영군지정의 마음, 우국지정의 마음, 그래서 잠이 오지를 않는다.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두루미랑 충신의 모습의 닭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넘어갑니다. 좀 부실하다, 그렇지? 그래서 좀 더 쌤이 기다렸다가 괜찮은 자료 올라오면 더 보강을 할게요. 이거 이번 주에 쳤는데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제일 빨리 구한 자료라서 조금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합시다, 정리는. 그래도 오늘 한번 해놓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죠? 다 자료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촉견 폐일설은 수필이라서 그냥 안 들어갔으면 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 정리부터 한번 읽고 올게요. 고전 수필인데요. 두루미처럼 입안에 노는 혀같이 해주는 말만, 사탕 발린 말만, 스테비아 같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의 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좀 진사 이렇게 하잖아. 저런 걸 얘기를 해야 돼. 그런 배척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유추에다가 별표 미루어 짐작해야지. 뭔가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끔 사례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할 거야. 비유적인 표현을 일단 알릴 거야. 고사를 활용을 해서 고사에다가 밑줄. 그리고 대비가 제시가 될 테니 주목하세요. 좀 전에 두루미랑 닭도 완전 대립적 시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 글은 국태 비난에다가 밑줄 끄시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백성이 편안해야 해. 이 국태 비난을 위해서 힘써야 할 조정의 대소신료들이 붕당 정치에서 당파 싸움만 일삼고 있단 말이야. 붕당의 폐해에다가 밑줄. 그게 16세기 후반 조선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거를 비판을 한 우원이다라는 것은 돌려까기의 작품이다. 이 글은 홍성민이가 지었어. 대상헌, 대제학 등의 여기만 문신이었으나 동서의 붕당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유배를 당하기도 했던 인물. 얼마나 붕당 정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었겠어, 그지? 그는 이 글을 지은 이유를 하늘 한가운데 태양으로 하여금 어둠에 묻혀서 상처를 입게 하지 않고자 함이며, 태양에다가 동그라미 KING라고 적자.
우리 하늘 가운데 임금님을 잘 보필을 하는 것이 동서풍당의 대소관료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대소관료들이 이권 다툼으로 네가 올리 내가 올리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다툴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올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이 태양으로 하여금 어둠에 묻혀서 상처를 입게 하지 않고자 우리가 보필해야 돼. 이때 태양을 누구라고 생각하자? KING. 옳고 옳음을 보고는 짖는 소리가 영원히 이 세상에 끊어지게 하고자 해서, 그러니 옳음을 보고는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할 줄 아는 옳은 목소리, 올바른 목소리를 우리가 세상에 내기 위해서 이것을 적노라라고 창작의 동기를 밝혔대요. 당시 정치 현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홍성민이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올바른 목소리를 낼 수가 없고, 올바른 목소리를 냈다가는 그 사람이 배척당하고 유배지로 보내지고 모가지가 달랑달랑 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 우의적 비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의적 비판. 우원이다라고 하면 우의적에서 돌려 말하는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판한 우원이다라고 하면 돌려 말한 글. 본문으로 갑니다. 우리가 뭘 찾아야 되겠다? 유추를 좀 찾아봅시다. 평소에 총나라의 남쪽은 항상 비가 많이 오는데, 위촉 오, 총나라를 빗대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총나라에다가 동그라미, 남쪽 지역에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야. 걔는 해를 보면 짖는다 하였다. 걔는 해를 보면 짖는다에다가 밑줄, 늘 비가 오는 지역이다 보니 걔가 해를 보면 낯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짖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 해 밑에다가는 플러스, 플러스에 비가 오는 거에 마이너스의 상황에 젖어 있다 보니, 부정적인 현실에 있다 보니 밝음을 보면 그 밝음에 대해서 짖어댄다라는 거야. 선을 꺼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밑줄 자, 선을 꺼리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늘 비에 젖어 있으니 해에 대해서 짖어대는 겁니다. 걔는 해를 보고 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상과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짖는다는 것. 밑줄 자, 일상과 다름을 보고 짖는 것에다가 밑줄.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사람이 불편하잖아. 우리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뭐 그런 것도 수영장에서 갔을 때 아줌마들의 텃세에서 우리 문화니까 꼭 수모사라고 하면 왜 꼭 수모를 단체로 써야 되죠?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아줌마들이 짖는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가 비가 오는 지역의 색깔에 맞게끔. 이 개는요, 총나라에서 태어나고 총나라에서 자라서 다만 총나라의 하늘만 봤을 뿐이야. 총나라의 하늘만 보았을 뿐에다가 밑줄, 우리 우물안 개구리라고도 얘기를 하죠. 좌정관천이라고 합니다. 좌식의자 할 때 좌자에 우물정자 사용하고 볼관자에 하늘천자 사용해서 좌정관천.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보니 늘 비만 바라봤으니 해가 어색해서 짖었다는 거야. 달라서 짖었다는 거야. 총나라 이외의 하늘을 보지 못해서 오직 총나라의 하늘에는 항상 비가 있다는 것만 알고 총나라 밖에는 늘 해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거야. 딱 사자성어 뭐라고? 좌정관천의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그러니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가 되는 거야. 응? 누구한테는? 걔한테는 비가 일상이고 해가 떠 있는 것이 비일상이었던 거야. 일상적인 것이 아니면 곧 이상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야. 이상한 것이면 그것을 짖는 것은 마땅할 것이야. 이상한 거라고 걔가 느꼈으면 짖는 것은 마땅한데 좀 안타깝다라는 거지. 이거를 비일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을 우러러 보면 비가 오는 것이 일상적인 것이고 어두컴컴한 것이 걔한테는 일상적인 것이야. 일상적인 것은 눈에 익숙하고 눈에 익숙해지니 마음이 스스로 편해지는 거야. 스스로 편해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이라도 편하면 그게 좋다라는 거야. 자, 그 그늘이 점차 열립니다. 해가 넓게 부르면요, 눈앞에 지나감이 더욱 드물게 되고 차례로 익힌 것이 아니니 마음은 스스로 놀라버렸네. 왜 갑자기 해야? 깜짝 놀랐어? 논란이 어찌 짓지 않겠는가? 밑줄이죠. 어찌 짓지 않겠는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서리적 표현. 걔가 짓는 것은 마땅하다. 근데 한편으로 어떻다는 거야? 씁쓸하네, 안타깝네, 그런 현실만 보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보조관념인 것 같아. 총나라의 개가 해를 보고 짖은 것이 보조관념이고 이로써 미루어 짐작하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한번 가볼게요. 촉견 폐일설 제목 밑에다가 한번 체크하고 가자. 총나라의 개가 1. 해를 보고 뭐 했다는 거야? 짖은 이야기. 총나라의 기후가 항상 비를 내리지 않게 하였다면 곧 개는 해를 짖지 않았을 거야. 개가 해를 보았다면, 늘 비가 내리는 기후가 아니라 해가 뜨는 총나라였다면 개는 해를 짖지 않았을 거야. 도리어 비라는 현실을 짖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악을 행하는 것이 일상이 아니었다면 곧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 짓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무 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악을 향해서 짓고 있다. 밑줄 끌까? 곧 사람들은 선을 짓지 않았을 것이고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간사로 한번 서술해 볼래? 라고 하면 사람들이 선을 비판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선을 꺼려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들이 선을 경계하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잘못된 것에 옳은 소리를 딱 짖었을 거야. 신하가 크게 걱정하는 것은 비가 항상 오는 것이고 악을 항상 행하는 것이 신하들이 걱정해야 되는 거야. 그것뿐이다. 평소에 총나라의 하늘에서 구름이 끼고 흙비 내리는 날씨를 다소 뜸하게 하고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며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하여 개의하고 어두운 기운을 크게 쓸어버리고 이거 뭐 하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부정적인 것을 관리하는 대소관료들의 역할이지. 대소관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늘에서 구름이 끼지. 흙비 내리는 날씨가 있지. 근데 그거를 뜸하게 만들어라는 거야. 비가 늘 내리지 않게끔 노력하라는 거야. 한 세대의 날씨를 파악해서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이 있어 그걸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 대소신하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악이 일상적이지 않게 대소신하들이 해야 하는 일이야. 밑줄 긋자. 사람들이 선을 일상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방안에다가 밑줄. 그건 뭐다? 하늘에 구름이 꼈지? 흙비 내리는 날씨지? 그걸 어떻게 해? 뜸하게 만들어야 돼. 비가 늘 내리지 않게 하자. 세대의 날씨를 파악해서 괴이하고 어두운 기운을 쓸어버리자. 그래서 악이 일상이 되지 않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해. 그러면 곧 해를 보고 짖고 올바름을 보고 짖어대는 것에 대한 걱정은 끊어질 거야. 해에 대해서 짖는 것은 이제 사라질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비가 늘 내리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늘 악이라는 것에 젖어 있는 것을 관리해야 된다는 거야. 방안입니다. 오호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촉견, 배일, 총나라의 날씨에 있고 사람의 힘이 미칠 바가 아니나 사람이 어떻게 해줄 게 아닌 거야. 총나라의 개가 짖는 것은 사람이 관여할 바가 아니지만 이거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야. 필자가 당부하고 싶은 사람의 인간사입니다. 해를 보고 짖는 개는 인간사에서 사람들이 관여할 일이 아니지만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 있는 것이다. 별표 하나 치시죠.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그 짧은 찰나에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은 위에다가 인간사에서 경계해야 할 일이야.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인간사에서 경계해야 할 일. 인간사에서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올바름을 보고 짖는 습성. 이거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우리가 잘못됐다라는 거. 군왕이 한번 마음을 바꾸고 옮기는 사이에도 사람들은 뭘 하고 있다고? 올바른 것에 대해서 짖어대고 있다고.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야. 필자가 왕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 신하가 이 글을 짓는 것은 신하가 누구겠습니까? 홍성린. 하늘 가운데 해가 어두운 흙비에 상하지 않게 하고자다. 해에다가 동그라미 임금님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이 긍정의 선함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올바름 그리고 임금님 어두운 흙비에다가는 마이너스 악함이라고 생각하지. 그 악함에 길들이지 않아야 돼.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에다 가로로 묶으시고 별표 셋. 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올바름에 대해서 올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는 밑줄 긋자. 생소하다는 이유로 선을 배척한다. 선을 꺼려한다.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는 마이너스야. 이것이 이 세상에 영원히 끊어지게 하고자 함이다 라는 거는 끊자 끊어지게 하고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 싹 없애자. 글을 쓴 이유를 밝혔어요. 그래서 글의 구성상의 방식은 원관념이 좀 두드러지지 않게 나왔네. 계속 유사성을 바탕으로 미루어 짐작하게끔 우리한테 요청을 하는 것이 계속 총나라의 개의 이야기만 하고 있어. 계속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으로 개들이 아니라 딱 인간사로 올바름에 대해서 우리가 대소신하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인간사의 이야기로 딱 얘기해주는 게 아니라 계속 개들의 소리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밑줄 한번 긋고 가겠습니다. 글의 구성 방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유추야. 그래서 총나라가 개가 해를 보지를 못해서 짖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걸 통해서 밑줄 긋자. 글을 쓴 의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올바름을 보고 짖는 개들의 소리를 어떻게 하고 싶다? 끊어지게 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그러면 그걸 좀 인간사의 이야기로 바꾸면 선함을 배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 글을 쓴 목적은 뭐다? 선함이 비일상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우리들의 모습 비판하기 위해서 이 글을 씁니다. 인간사를 좀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로 바로 연결시켜 보기로 하고 이슬람 정육점 가겠습니다.
너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되게 낯선 작품입니다. 핵심 정리 가시죠. 현대소설, 성장소설. 성장소설 별표. 상징적, 풍자적, 교훈적. 풍자는 돌려서 비판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교훈을 전달해요. 전쟁의 아픔과 치유를 해나갑시다. 여러분, 편견과 차별로 사람들한테 낙인 찍으면 안 돼요. 편견에다가 밑줄, 차별에다가 밑줄. 그런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독나독 위로를 보내자. 특징 첫 번째,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인물들에다가 동그라미 본문에서 찾자. 밑줄 끌게. 전쟁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전쟁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비판하자. 전쟁의 깊고 오랜 상처와 밑줄 끄자. 인간의 실존적 문제에다가 밑줄. 인간의 실존과 전쟁의 상처,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서 성장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누군가의 상처는 개인의 것이 아니야.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야. 전 지구적에다가 밑줄.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아플 수 있는 상처야. 저 사람의 이야기 내 얘기는 아닌데 라고 우리가 무관심하기에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상처라는 거죠. 손홍규 작가의 장편소설 이슬람 정육점은 2010년에 출간된 작품입니다. 서울 이태원 이슬람 사원 인근의 허름한 골목을 배경으로 이태원에다가 밑줄.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살고 있는 허름한 골목이야. 허름한 골목에다가 밑줄. 이 작품은 전쟁의 상처와 다문화적 삶의 현실을 섬세하게 그려내자. 우리 다문화적 가정에 대해서 좀 차별의 시선 많이 보내줘. 전쟁의 상처에다가 밑줄. 다문화적 삶의 현실에다가 밑줄.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상처랑 치유에 대해서 깊이 탐색합시다. 또한 어린 시절의 순수한 우정과 순수한 우정에다가 밑줄, 성숙에다가 밑줄. 그래서 성장소설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공존과 성찰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의 상처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보자. 한 사람의 상처, 전쟁으로 인해서 받은 상처가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치는지. 그는 전쟁이라는 것도 인류 역사의 타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인류 역사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상처를 서로 입히는 거래. 이기심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절대적으로 타락시킬 수 없는, 인간은 극악으로 가지는 않는다라는 희망을 얘기를 하네. 인간이 절대적 타락이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선함을,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다? 회복력과 희망. 본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독을 해봅시다. 앞부분 줄거리. 차별받으면서 살아왔어. 고아라는 이유로. 차별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아에다가 동그라미. 사회적 소외된 사람이지. 소외라고 적자.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층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야. 내가 가진 상처는 고아야. 얼굴을 스크랩하는 취미가 있다. 얼굴을 모아본대요. 유엔군으로 참전했다가 유엔군으로 참전에다가 밑줄. 6.25 전쟁 때 한국에 정착을 한 터키 사람이 있대. 우리 터키가 형제의 나라라고 하죠. 6.25 때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터키인 하산 씨가 유엔 때문에, 6.25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 있대요. 하산에다가 동그라미. 자신과 비슷한 흉터를 지닌 나를 자신과 비슷한 흉터에다가 밑줄. 신체적인 흉터가 있나봐. 나를 고아원에서 데려와서 보살핀다. 진짜 신체적인 흉터인지 정신적인 상처인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해요. 하산과 나의 상처에다가 밑줄. 나는 엄마 아빠로부터 버림받은 고아야. 그리고 하산은 전쟁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이방인의 나라에 정착한 사람이야. 터키인 하산. 서로가 다 상처를 갖고 있기에 하산 아저씨가 나를 데리고 와서 키운 거야. 전쟁의 상처에다가 밑줄. 하산 아저씨. 사회적 상처에다가 밑줄.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의 나. 두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하산은 가게 운영이 어려워지고 폐렴까지 걸려서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 폐렴에다가 밑줄. 하산 아저씨가 아파요. 사람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했대. 하산 아저씨에다가 동그라미. 터키 사람의 생김새. 6.25 전쟁 1950년대에 터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산다? 진짜 많은 이방인에 대한 시선을 너무 많이 느꼈을걸?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아저씨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냥 두려웠던 거야. 터키인 사람들 막 우락 좀 약간 찐하잖아, 그지? 하산 아저씨가 겁을 준 적도 없고 불량스럽게 대한 적도 없고 품에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은 키도 크고 그런 이글이글한 하산 아저씨가 두려웠던 거야. 그들이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밑줄 끄자. 자신과 다르다에다가 밑줄. 다름이라는 차이보다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차별의 대상으로 느껴진 거야. 안 끼우고 싶은 거야.
콧수염을 길러서 눈이 더 깊고 그윽해서 하산 아저씨의 생김새입니다. 터키인이니까요. 외양에다가 밑줄.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인데, 다르다는 것은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인데, 유사성의 그림자에다가 밑줄. 어쨌든 닮은 거에서의 그림자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건 정말 작은 유사성의 그림자의 차이일 뿐인데,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한다.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행복한 삶을 살았음에다가 밑줄 끄시고 와닿진 않는데 문제에서 풀면서 이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다시 보자.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뿐이라고 말한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차이로 인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고? 에이,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죠. 이런 사람들은 차별받은 거에 대한 상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 자는 어떤 사람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음이 분명하다. 이 문장 가지고 출제된 것 같네요. 차이가 유사성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걸 안다 해도 자연스레 생겨나는 것은 차이로 인해서 사람들을 뭘 느낀다? 불쾌감에다가 밑줄.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라고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지만, 차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쾌감에다가 밑줄, 공포에다가 밑줄, 그건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야. 한번 오줌을 누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중간에 멈출 수 있어요? 절대 안 되지. 한번 시작하면 절대로 이거는 멈출 수가 없어. 방광이 텅 빌 때까지 멈추기가 어렵듯이 밑에다가는 비유적인 표현이 타인이 차이로 인해서 나랑 뭔가 다르구나라는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순간 이거는 멈출 수가 없는 감정인 거야. 제거에다가 X, 제거를 할 수가 없어. 그 혐오감을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밑줄 그자. 지속될 수밖에 없다에다가 밑줄. 방광이 텅 빌 때까지 오줌을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저 사람의 차이를 내가 느끼는 순간, 불쾌감이나 혐오감이나 어떤 불편한 공포의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이 감정은 정말 제거도 힘들고요. 적당한 이유를 찾아낼 때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불쾌함과 혐오와 공포심이라는 거야. 그런 당연한 사실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그 말을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차이는 유사성 그림자일 뿐이죠 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했던 자인 거야. 한마디로 혐오의 문제, 차이와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밑줄 기자. 혐오감으로 인한 문제들을 고려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들에다가 밑줄. 일상 속에서 늘 차별을 겪는 것을 겪지 않은 사람들, 차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에다가 밑줄. 우리는 진짜 너무 사지가 다 멀쩡하고 우리는 신체가 너무 건강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가진 거에 대한 신체적인 불편함에 대해서 우리는 차이는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죠 이렇게 쉽게 말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은 정말 힘든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들을 무시해도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는 행복한 자들이야. 우리가 유사성의 그림자일 뿐이죠 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는 전혀 혐오와 불쾌함을 느끼고 있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사회에서의 주류니까. 우리는 비주류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 이제 딱 순수한 애들, 차이가 뭔지를 모르는 막 걸음마를 배운 아이들이라든지 강보에 쌓여서 여섯 눈을 뜬 지가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어선눈 아니 어머니 뱃속에 여전히 웅크리고 있는 생명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랑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왜 애들이 좀 외국인데 되게 빤히 쳐다보고 다르다는 거에서 좀 잘 울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기루가 엄청 크니까 애기들한테 가면 애기들 막 운다라고 하는 거가 딱 이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신과 다르다에다가 밑줄, 그게 인지가 되면 애들도 공포감을 느끼고 울잖아. 그러면 그걸 이유로 우리는 다소 그 사람들을 약간 동정하면서 그 속에 내심에는 뭐도 있다? 경멸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대방을 경멸해도 좋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생명체들은 하산 아저씨를 보고 까르르 웃었다. 한마디로 조금이라도 세상사를 알게 되면 차별에 대한 시선을 가진다는 거야. 차이를 차별로 대하면서 경멸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정말로 순진무구한 순수무구의 대상들은 하산 아저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두려워했다. 나는 스크랩한 얼굴들을 재배열했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서술자 작품 속에 있으니 1인칭입니다. 그니 한국인의 전형이라 여겨지는 얼굴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가운데 두고 그와 비슷한 얼굴들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와, 되게 재밌는 작업인 것 같아.
한국인의 전형에다가 네오박스 찌시고 이게 좀 표준이지. 근데 이 표준이 아닌 사람들 왜 뭐 안녕하세요 그 고민 사연 미끄럼틀 내려와가지고 사연 소개하고 막 하는 거 있잖아. 거기서 파란색 눈에 모녀 나온 거 기억나? 엄청 어린애가 많이 놀림 당하고 그 엄마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놀림 당하고 하는 거에서 그런 모습 생각해보면 한국인의 전형적인 이미지랑 정말 다른 얼굴들이 뻗어나가면 전형의 가운데 부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주류가 되는 거다. 그지? 표준이 아닌 생김새가 되는 거네. 그 얼굴을 딱 기준으로 삼아서 비슷한 얼굴을 사방에 배치하는 식으로 그림을 그린대요. 몽타주 비슷한 작업으로. 하지만 나는 우연의 효과를 노리지는 않았다. 이것은 목적이 분명한 작업이었다. 한국인의 전형적인 표준을 보여주고 싶은 건 좀 다른 거에 대한 차이. 나는 얼굴로 이루어진 세계의 지도를 만들 생각이었다. 얼굴들은 자신의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야 돼. 옆에 붙은 얼굴과 유사해다가 밑줄. 아주 작은 차이만 있으면 돼. 작은 차이여야 돼. 큰 차이가 있으면 그 얼굴은 옆에 붙여지지가 않아. 코가 조금 더 높거나 낮거나 눈이 조금 더 깊거나 얕거나 광대뼈가 조금 더 돌출했거나 주저앉았거나 피부가 조금 더 밝거나 어둡거나 그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자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기준점이었던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좀 딴판이 되었어. 밑줄 긋자. 내가 선택하는 얼굴은 에다가 동그라미 내가 선택하는 얼굴을 집어드는 선택하는 얼굴들은 밑줄 긋자. 전형적인 한국인의 얼굴과는 딴판에다가 밑줄. 외모는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지도를 만드는 작업이 의미하는 바가 그만큼 차이가 너무 적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거는 10살짜리 아이가 15살짜리 친구를 지녔는데 그 친구에게 20살짜리 친구도 있고 이 친구에게는 30살 친구가 또 있으며 그래서 결국에 10살짜리 아이가 100살 노인과 친구가 된다는 농담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씩에서의 차이로 가면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에서 이거 뭐에다가 빗대어 표현할까? 약간 이거 동아줄을 연결시키는 거를 예를 들어보자. 그럼 동아줄을 작은 실을 연결시켜서 동아줄을 만든다라고 하면 처음과 끝은 하나도 닮지 않았겠지. 서로 연결이 안 되겠지. 근데 얘네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유사성. 가족상의 유사성이라고도 하거든요. 엄마 아빠랑 내가 완벽하게 똑같이 생긴 건 아니지. 그리고 언니랑 내가 완벽하게 생긴 것도 아니지. 근데 조금의 유사성만 가진다면 열려있는 개념으로 우리가 다 닮았다라는 거야. 오케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니 10살짜리 아이의 친구에서 시작해서 100살 노인의 친구까지 새겨진다라는 거야. 서로가 악수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농담처럼 무례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 농담은 좀 무례하게 느껴져서 내 지도에서 한국인은 중국인이 되기도 했으며 아랍인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차이는 정말 크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대륙을 넘어서 아프리카인이 되기도 했고 유럽인이 되기도 했고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그러니까 코가 조금 높고 낮냐 눈이 좀 파였냐 아니면 눈이 그윽하냐 아니면 옆으로 조금 찢어져 있냐 이런 차이라는 거야. 그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통나무집에 거주하기도 했고 북극에서 이글루를 지었고 파타고니아에서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차이는 정말 미세합니다. 반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해먹에서 잠도 들고요. 모든 지역의 전 세계를 아울러 주지요. 열거입니다. 열거. 이렇게 우리는 다 위아더 월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지피 깔린 정글의 오두막에서 잠들기도 했다. 이렇게 다 어디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북극에 가 있을 수도 있고 반얀나무 아래에서 있을 수도 있고 파타고니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요. 남십자성과 북십자성을 동시에 볼 수 있었고 사막과 바다를 동시에 거닐었으며 낙타와 야크를 타고 돌아다니는 거에서 이 지도를 만들면서 뭐를 상상의 장면에다가 밑줄 모두가 하나다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야. 그 차이는 정말 미세한 차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한 거야. 그래서 완성된 지도를 하산 아저씨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평소처럼 아침 일찍 집을 나서서 정육점에 갔다가 정육점에다가 네오박스 하산 아저씨가 운영을 하는 사업입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오랫도록 자신의 정육점에서 정육점을 바라다 보다 돌아왔다. 왜 열지를 못하는 걸까? 몸이 안 좋잖아. 근데 하산 아저씨 보면 무슬림 신자야. 독실한 무슬림에다가 밑줄. 독실한 무슬림 신자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돼지고기를 파는 모순된 생활을 하고 있어. 모순된 생활에다가 밑줄 끄시고 살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이게 전쟁의 상처야. 이게 한국에서 떨어졌잖아. 하산 아저씨는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잖아. 하산 아저씨니까 운영을 하는 정육점에다가 동그라미
무엇을 상징하는고? 라고 하면 문제로 나왔어요. 밑줄 자 전쟁의 상처에다가 밑줄 모순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전쟁 때문인 거야. 전쟁 때문에 터키인의 하산 아저씨가 한국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숨을 곳을 찾는 사람처럼 집안을 안절부절 못하면서 해집고 다니더니 격렬한 육체 노동을 마친 사람처럼 지쳐서 잠들었어. 아저씨가 뭔가 마음에 고장이 난 상태야.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었고 그의 가슴팍이 불규칙적으로 오르내렸다. 아저씨가 좀 호흡이 빠른가 봐. 그래서 아저씨가 잠이 든 모습에 대해서 보니까 햇살이 그의 얼굴을 더듬어 줍니다. 그의 가슴팍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숨을 쉬고 있지. 아저씨는 무슬림 신자이기 때문에 금식 기간에다가 이럴 때는 물조차도 마시지 않는데 그의 메마른 입술은 갈라졌고 콧수염은 눈길을 잃었어. 나는 하산 아저씨의 머리맡에 완성된 지도를 놓고 그가 기도 시간에 맞춰서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난 하산 아저씨는 내가 만든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봤어. 내가 만든 지도는 뭐다? 상상의 지도였습니다. 상상으로 우리의 차이는 미세하다라는 것으로 하나가 된 전 세계의 사람들이야. 너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발견한 것이구나. 쌤이 아까 좀 전에 동아줄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했죠. 그죠? 처음과 끝에 동아줄은 전혀 만나지를 않아. 전혀 비슷하지도 않아. 근데 각각의 끈들이 다 연결시켜주잖아. 밑줄 긋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보이지 않는 끈에다가 밑줄 10살짜리 아이가 100세 노인과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요. 그걸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아저씨예요. 보세요 아저씨. 아저씨 얼굴을요. 아저씨는 어떤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답고 어떤 터키인보다도 더 터키인 같아요 라는 것은 정해진 표준은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서로 조금의 다를 뿐.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 근데 아저씨는 어때? 터키에 가도 한국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제 정육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아저씨는 완벽한 무슬림 신자라고도 말할 수가 없어. 이 얘기 약간 혼혈애들이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프랑스계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애들, 그 애 생각해보자. 샘 해밍턴 자식들 생각해보자. 걔네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귀여운 애들. 윌리엄. 윌리엄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게 미국 애잖아, 윌리엄은. 근데 미국으로 가면 걔는 절대로 미국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을걸. 너 어디에서 왔니? 니네 엄마 아빠의 국적이 어디니? 라고 물어볼걸. 네 고향이 어딘지 물어볼걸. 프롬을 물어볼 것 같아. 딱 그 처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겠지라는 걸로 하산 아저씨의 상처인 거야. 한국인인지 터키인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라는 것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음에 대한 상처인 거야. 차별받아왔던 상처인 거야. 아 맞아요. 분간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밑줄 긋자.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에다가 밑줄 긋이고 좀 아저씨를 특별하게 네 그림 속에서는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구나. 에다가 밑줄. 그래서 네 지도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적 시선이 없구나라는 말이겠지. 누구나 다 터키인인지 한국인인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림이에요. 상상이지.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에다가 밑줄 끄시고 얼굴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한다라는 것은 그건 현실에서는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하고 싶어. 사람들은 꼭 그냥 생김새, 외양에 대해서 꼭 그렇게 구별짓고 차별하고 싶어. 근데 현실에서 불가능한 꿈, 이거를 상상하고 바란다. 네가 아는 현실을 옮긴 거라고 생각했다. 너는 그런 현실을 꿈꾸고 있고 너는 그걸 표현을 한 것이다. 안다고 해서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밑줄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에다가 밑줄 끄시고 맞아. 우리가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사랑, 우정, 평화, 자유 다 너무 좋은 이상적인 가치들이죠. 이런 이상적인 가치들의 말은 있지만 그걸 실제로 그걸 행하면서 사냐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고 사는 것 같아. 우린 진짜의 사랑을, 진짜의 자유를, 진짜의 우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난 너한테 그런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다. 하지만 네가 이런 걸 알게 될 거라고 짐작은 했다라는 거는 넌 되게 내면이 깊은 아이야. 너는 성장과 발전의 인간상이야 라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 될 줄. 하산 아저씨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난폭하게 만드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란다. 너 자신에다가 동그라미 이렇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 난폭하고 더러운 녀석이라는 거에서 진짜 남을 때리는 난폭가, 진짜 더러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하산 아저씨는 나를 끌어당겨서 자신의 넓은 가슴팍에 품었다.
품었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애정이죠.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고아라는 사회적 상처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나를 위로해 주는 거야. 행동의 의미는 뭐다? 서로의 공감대 형성입니다. 동병상련의 마음. 그의 가슴팍 단단하지 않았대요. 좀 약한 사람이네요. 네 흉터는 그냥 흉터가 아니란다. 그 흉터는 역사가 날념이 되었다. 역사가 날념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흉터에 역사가 새겨져 있대. 염색이 되어 있대. 역사가 새겨져 있다. 내 몸의 모든 흉터들 역시 내 개인사가 날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내 흉터 역시도 내 과거의 이야기들이 다 새겨져 있다. 나는 하산 아저씨가 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역사가 날념된 흉터에다 별표 3개.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각자에게 상처로서 새겨져 있다라는 것. 하산이랑 내가 상처를 입고 살아온 사회적 약자들이야. 사회적 약자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사가 날념된 흉터 문제로 나왔을 것이니 이 말은 내게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다. 첫눈 대강 사물을 식별하게 되는 눈. 금식기간 날렵은 뭐예요? 새겨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 풀고 좀 더 보강을 하기로 해요. 오늘은 구경. 자, 그러고 이제 백석시의 선우사라는 시가 나왔어. 선우사 두 번 뒷장으로 이제 정리하고 오자. 백석시는 여러분이 좀 만나기에는 교과서에서 없었던 시였네요. 그죠? 여운왕골조. 근데 이번 시험 범위로 안 들어가네. 근데 방학 때 조금 살짝 했던 거 기억나요? 그만큼 평안북도의 방언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의 정서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되게 중요시 여겼던 백석시인이야. 현대시자 서정시 성찰적, 독백적에다가 밑줄. 어떻게 살고 싶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 먹기를 윤동주의 삶처럼 순수하고 고결한 삶, 양심은 지키는 영혼이 깨끗한 삶을 지향하고 싶대. 일상적 소재에다가 밑줄. 쌀밥이랑 가자미 진짜 일상적인데 그걸 통해서 하얀 삶의 지향점입니다. 흰밥과 가자미를 의인화시킬 거예요. 의인화에다가 밑줄. 그래서 친근감에다가 밑줄. 소박한 삶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의 삶의 모습.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시인 백석의 작품으로 흰밥과 가자미에 대해서 느끼는 친밀감과 순수하고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입니다. 밑줄 끌까? 순수하고 고결한 삶에 대한 지향만 밑줄 끄자. 시적 대상 흰밥과 가자미라고 생각해줘. 이것이면 충분해. 삶의 만족감에다가 밑줄. 소박한 삶의 자족에다가 밑줄. 이게 바로 안분지족이지. 안분지족에다가 밑줄. 정갈하다라고 하면 깨끗하다라는 뜻이지요. 시적 대상의 특징을 욕심이 없다라는 정갈하다, 욕심이 없다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적 대상 흰밥과 가자미 하자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어서 시적 하자 어떻게 살아가겠다고요? 깨끗하고 순수한 삶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좋아요. 낡은 나조반에 나조하면 저녁이거든. 저녁반 나조반이라는 것은 이제 밥상을 차린 것 같습니다. 흰밥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쟁반 위에 밥상 위에 가자미에다가 동그라미 나에다가 동그라미 나와서 앉았대. 그러면 흰밥이랑 가자미랑 내가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것처럼 의인화시켰다. 그지? 색채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가 의인화. 얘네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반찬이 가자미고요. 주로 밥을 먹는 이 밥상의 모습을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다라고 친근감 있게 표현을 했어. 쓸쓸한 저녁, 쓸쓸한에다가 밑줄 끄시고 소박한 삶이라고 좀 적어놓을까? 밥상에 가자미랑 흰쌀밥밖에 없으니까 이 소박한 밥상을 좀 쓸쓸한 밥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쓸쓸한 저녁입니다. 흰밥과 가자미랑 난을 계속 의인화시켜서 친근감 있게 우리들은 그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이야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친밀감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녁 밥상에 이 반찬들이랑 내가 대화를 나눈 듯한 기분이야. 우리들이라고 얘기하잖아. 정서적 친밀감에다가 밑줄. 우리라는 것은 뭐다? 이 쌀밥과 가자미가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야. 정갈한 이 밥상의 모습이 내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이래. 서로 믿음이 가. 믿었고 라고 하면 믿음이 가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서로 좋구나에다가 밑줄. 흰 쌀밥에 대한 애정. 하얀색의 쌀밥이 너무 좋구나. 가자미도 너무 좋구나.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면서 모래알만 헤이며에다가 밑줄 끄시고 순수하게 잔뼈가 굵은 탓이다. 문장구조 반복했어요. 우리들은 맑은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고 긴 날을 모래알만 헤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이거 통사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다. 물밑 해정한 모래톱에서 블라블라.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블라블라. 외따른 산골에서 블라블라.
3개, 3행 전부 다 동사구조 반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어디 어디에서 블라블라, 어디 어디에서 블라블라, 어디 어디에서 블라블라, 마지막 서술어는 타시다 타시다 타시다. 동사구조 반복 3행. 바람 좋은 한 벌판에서 물따기 소리를 들으며 물따기 소리 밑에다가는 정각, 다니스를 먹고 나이가 들은 탓이다. 외따른 산골에 다닛을 먹고 밑에다가는 또 미각이라고 적으셔도 돼. 달달한 이슬을 먹고 자랐다. 감각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키네. 외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를 배우면서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한마디로 어떻게 자라난 탓이다? 순수하게 자란 덕분이다 라는 말을 탓이다 라고 한 거야. 순수한 덕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 가자미랑 흰쌀밥이랑 왜 이렇게 서로 좋고 정답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마마이 순수하게 살았기 때문이야. 모래톱에서 벌판에서 산골에서 우리는 다 순수하게 자라왔어. 그러니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이 희어졌다. 희어졌다에다가 밑줄 색채 이미지로 순수, 색채 이미지 밑줄 순수. 착하디 착해서 새갓은 가시 하나, 소나기에 하나도 없이 가시도 하나도 없어. 이만큼 순수무구, 순진무구. 너무나 우리는 정갈해. 정갈에다가 밑줄 파리했다라는 거는 좀 하얗다. 창백한 상태처럼 파리하게 하얗다. 너무나 깨끗하다. 파리하게 하얗다. 우리들은 가난해도 서럽지 않습니다. 고결한 삶에다가 밑줄 외롭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습니다. 하자가 흰밥과 가자미랑 함께하면서 너무 만족스러워. 충족감에다가 밑줄 만족이라고 적어놓자. 이거면 딱 됐다. 이것보다 더 할 소냐라는 거는 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야. 흰밥과 가자미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말이야.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세상의 이해관계에서 밖에 나가도 좋다라는 거야. 밑줄 그자. 세상이랑 내가 동떨어져도 상관없어. 세상의 이해관계에 벗어난 삶에다가 밑줄 순수하고 탈속적이게. 영화, 부기, 1등이라는 거에 대한 숫자에 집착하지 않은 삶을 흰쌀밥 그리고 무엇과 가자미와 함께면 충분해. 이 밥상이 너무 만족스러운가 봐요. 하얀색의 쌀밥과 가자미를 통해서 화자는 순수, 고결, 정갈한, 욕심 없는 삶을 지향합니다. 고래의 꿈으로 가볼까요? 고래의 꿈. 핵심 정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오늘 구경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해 나갑시다. 갈래는 자유시자 사정시 고백적이면서 우와 포기하지 않을 거래. 의지적에다가 밑줄 모두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끝까지 도전해보고 싶은 정신인 거야.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는 삶. 우리도 이렇게 살자. 다양한 부사어에다가 밑줄 찾아볼게. 밑줄 꺼보자 부사어. 그러면 부사어는요 서술어를 수식해주면서 상황을 되게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상황을 효과적에다가 밑줄. 역시 흰 쌀밥과 가자미처럼 색채어를 통해서 속성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는 하얀색의 이미지가 순수였죠. 색채어에다가 밑줄, 속성 선명에다가 밑줄, 회의적인 시선에다가 물결 표시, 의심을 품어보는 거야. 에이 안 돼. 이거 너무 소신지향이에요. 아유 이거 너무 상향이야. 소신도 아니고 너무 상향이야. 이거 넣어봤자 안 돼. 막 이렇게 하는 회의적인 시선과 대조되는 화자의 태도는 저 끝까지 할 건데요. 화자의 태도에다가 밑줄 끄시고 화자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이 작품은 고래의 꿈이야. 고래의 꿈에다가 네모박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회의적인 시선을 던진다. 회의적인 시선에다가 밑줄. 근데 화자는 꿈을 지켜나갈 거야. 꿈을 지켜나가는 에다가 밑줄. 시적 화자는 오래전부터 고래의 꿈을 꾸어왔으며 고래의 소리를 들었고 고래의 꿈에다가 밑줄. 고래의 소리에다가 밑줄. 고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꿈을 키워나갔어.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한다. 누군가에다가 마이너스 표시 좀 해줘. 회의적에다가 밑줄. 너 너무 아직까지도 초딩이야? 라고 나를 얘기하겠지만 화자는 이러한 시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꿈을 믿으면서 살아갈 거래요. 또한 앞으로도 고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전진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냅니다. 본문 내용 들어갈까요? 나는 나에다가 동그라미. 선우사도 그렇고 작품 속에 나라는 사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지? 늘 고래의 꿈을 꾼대. 고래의 꿈에다가 밑줄. 늘 지속적에다가 밑줄. 봐봐. 이런 늘이라는 부사어가 하자가 한 2년에 한 번씩 혹은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아니래. 거의 지속적으로 늘 고래의 꿈을 꾸고 있대. 언젠가 고래를 만난다라는 그 시련, 만남이 시련에다가 밑줄. 그에게 줄 물을 내뿜는 작은 화분을 하나 키우고 있대. 작은 화분에다가 하트 표시. 믿음이네요. 믿음의 표상이네요. 깊은 밤에 나는 심해 진짜 깊은 바다에 고래 방송국의 주파수를 맞출 거래. 고래 방송국에다가 밑줄 끄시고 고래의 그 초음파 소리를 듣는 것을 방송국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하네요. 그들이 동료를 부르거나 먹이를 찾을 때 삐 하면서 내는 그 소리. 길고 아름다운 허밍이 귀 기울이곤 합니다.
맑은 날이면 아득히 망원경 코끝까지 걸어가서 수평선 너머 고래의 항로를 지켜보기도 합니다. 한다에다가 밑줄 끄시고 키우고 있다도 밑줄 끄자. 위에다가 키우고 있다, 기교이루곤 한다. 왜 이거를 특징으로 안 잡았지 할 수 있는, 주목할 수 있는 특징은 뭐야?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사용해서 현재형 시제로 제시를 하고 있어. 현재형 시상 전개라고 적자. 키우고 있다는 ing야. 기울이곤 한다, 현재 시제 니은. 지켜보기도 한다,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 현재 시제로 생동감 있게 지금 품고 있는 꿈이야. 과거가 아니야. 지금도 진행이야.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한다. 고래는 사라져 버렸다고. 그런 커다란 누군가에다가 마이너스 회의적인 시선이죠. 그런 커다란 꿈은 이미 존재하지도 않아 라고 회의적으로 나를 불신하는 사람들도 있어. 불신에다가 밑줄. 하자는 꿈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라고 하면 땡이야. 누군가는 이렇게 나한테 초치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찬물 끼얹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하지만 에다가 세모. 이런 것도 뭐야? 접속부사어야. 접속부사어 하지만을 통해서 시적 하자는 믿지 않아. 그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 나는 바다의 목록에 앉아서 여전히 고래 이야기를 방송국 주파수를 맞춰서 듣고 있어. 듣는다에다가 밑줄. 현재 시대를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이게 고래들이 나누는 대화인가 봐. 농개가족이 새 뻘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봐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이런 대화들을 상상합니다. 해마들이 진주의 계곡을 발견했대. 농개가족이 새 뻘집으로 이사를 한다더군. 봐, 화분에서 분수가 벌써 이만큼 자랐는걸. 세 줄 묶으시고 상상. 고래 이야기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거야. 내게는 아직 많은 날들이 남아있어.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내일은 오마력의 동력으로, 오마력이라고 하면 말이 끼는 거에서의 그 속력 대단하죠, 그죠? 배에 더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에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개세다가 별표, 개세다가 별표. 무조건 시험에서 선지 낼 것 같은데. 배에 더 얹어야겠다. 개시라는 미래 시제의 선어 발음이 개시. 시적 하자에 뭐를 드러내주지?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내줘. 이거 무조건 선지로 나와야 되겠는데. 더 얹어야겠다. 깨진 파도에 유리창을 갈아 끼워야겠다. 하자의 의지입니다.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get을 통해, 현재가 아니라 미래 시제 선어 발음이 get을 통해서 저 아래 물밑을 흐르는 어뢰의 아이들 손을 잡고 쏜살같이 해협을 달려봐야겠다. get에다가 또 한 번 더 별표. 누구가 아이들 손을 잡고 한번 달려보겠대. 쏜살같이 밑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비유. 누구나 그러하듯 내게도 꿈이 하나 있어. 소중한 꿈. 하얗게에다가 별표. 색채열을 통해서 속성을 강조하자.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을 하나 등에 얹고 어린 고래로 돌아오는 꿈. 어린 고래가 되어서 그걸로 돌아오는 꿈을 꾸고 있대요. 물을 뿜어내는 화분을 등에 얹고. 너무 귀여운 상상이다, 그지? 우리도 항상 누구나 다 쏜살같이 밑에다 비유. 해협을 달려봐야겠다에서의 get이 미래. 누구나 그러하듯이 내게도 꿈이 하나 있어. 하얗게 라고 하면 색채열을 통해서 속성 강조. 물을 뿜어 올리는 화분을 하나 등에 얹고 고래가 되어서, 어린 고래가 되어서 돌아오는 꿈. 되게 낭만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게 꼭 이런 상상의 낭만뿐만 아니라 내가 무슨 모습을 그리고 있을 수도 있겠지, 그치? 진짜 내가 간절히 바라는 뭔가 믿음이 있을 수 있겠지? 그거에 대해서 뜬구름 가지는 소리 하지마 라고 얘기하더라도 나만큼은 이 믿음에 대해서 늘 매일 밤 지속적으로 꾸고 있대요. 너무 좋은 내용이네요. 백봉선전 가겠습니다. 핵심 정리, 고전소설이면서 영웅소설이고요. 정기적, 영웅적, 고난을 극복하자. 고난 극복에다가 밑줄, 가족을 구하는 영웅들이 나와. 영웅들에다가 별표 하나 치자. 원래 영웅소설에서 영웅은 하나잖아. 근데 이 백봉선전에서는 영웅이 들이야, 들. 국난도 극복하고, 원래 영웅들이 그러잖아요. 나라의 위협에 대해서 극복을 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달성을 하죠. 가족까지 구합니다. 다양한 영웅에다가 밑줄. 와, 근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적대적 인물. 원래 반대파는 되게 시리하거든, 실력이. 그런데 적대적인 관계의 인물들도 적대적 인물에다가 밑줄. 반대파도 능력이 뛰어나대. 영웅이랑 적대자가 다 조력자까지 만나. 조력자에다가 동그라미. 조금 퓨전 형식이네요, 그죠? 일반적인 영웅 소설의 일대기적 구조에 조금은 변형이 가미된 소설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 작품은 국난을 극복하고, 국난 극복 밑줄, 가족 위기에서 구하는 에다가 밑줄. 원래 영웅들이 그러합니다. 다만 다른 영웅 소설과 달리 여러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하고요. 적대자의 능력도 뛰어나며 영웅과 적대자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각각 있다. 조력자가 적대적인 편에도 있고 우리 영웅들에게도 있고,
백봉과 백선이 망월대사의 도움을 받아서 뛰어난 계략을 보이는 적군을 물리치고요. 세자와 황제를 구하는 모습에서 영웅적 면모를 확인합시다. 또한 부채 나왔다. 부채에다가 별표 이런 소재에서 큰 불을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부채 하나로 불이 다 꺼져버려. 이런 걸 우리는 비현실적인 정기적 요소라고 하지. 정기적 요소에다가 밑줄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자. 앞부분 줄거리. 백봉과 백선은 백봉에 동그라미, 백선에다가 동그라미. 형제인가봐. 아버지 백할수가 전쟁 포로로, 전쟁 포로로에다가 밑줄 가족의 위기라고 적자. 가정 내에서의 위기가 닥쳤어. 가족의 위기. 호나라의 오랑캐한테 잡혀갔어요. 망월대사에다 동그라미 조력자. 밑에서 수련을 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리라 하면서 훅훅훅 실력을 키우잖아. 활용은 부모를 여의고 병법을 익힙니다. 활용에다가 동그라미. 한편 오랑캐가 침범을 하자 세자를 붙잡아갔어. 세자를 붙잡아에다가 밑줄. 송나라 황제는 백봉을 원수로 삼아서, 원수는 군사 총사령관, 한마디로 군수권을 가진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제일 높은 원수로 삼아서 백선이랑 활용과 함께 호국을 상대하게 한다. 그럼 백선, 활용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야 되겠네. 백봉이가 남자 주인공 되는 거고 백선이랑 활용은 다 같이 싸우는 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 황제가 뭐라 그런 거야? 세자를 구해줘 라고 원수한테 청한 겁니다. 원수는 누구? 백봉이. 호국의 철남에다가 마이너스 딱 표시해줘. 세 장수는 누구누구라고 기억해야 돼? 백봉, 백선, 활용. 이렇게 대결을 할 때 신장을 불러서 음무를 일으킨다. 음무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기적이라고 적자. 구름을 꽉 끼게 만드는 거. 도수를 부린 거지. 그래서 원수가, 백봉이가 장대에서 백봉이랑 백선에서 백봉선전이라는 거 눈치채셨죠? 원수가 장대에서 보다가 말에 올라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니 비켜라 하니까 지척을 분배치고 타려라 에다가 밑줄 쭉 끄시고 진짜 꾹 끼어있는 거. 음무로 인해에다가 밑줄. 너무 구름 안개가 짙어서 지척에 가까운 거리도 한 치 앞도 시야가 나오지가 않아. 원수가 적진 중에 외쳐서 말하기를 백선이 어디 있느냐. 백선이 대답하기를 형님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지만 음무 중에 동생과 신장을 어찌 분별을 하겠습니까? 라는 거에서 신장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호국이의 철란이가 신장이를 불렀으니까 이때 신장이는 뭐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의 나쁜 놈인 거야. 동생이랑 신장이랑 구별을 못하겠어. 칼을 쓰지 못하고 섰더니 칼로서 나쁜 적군들을 탱탱탱 해야 되는데 칼을 못 쓰겠는 이유는 뭐야? 구름이 너무 짙어서. 원수 또한 적진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는지라 적진으로 둘러싸였습니다. 적진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는지라에다가 밑줄 끄시고 사면이 다 적으로 둘러싸였다. 사면초가라고 하죠. 적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 뭐라고 합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위태롭고 위급한 상황입니다. 사면초가. 사면이 다 초나라로 둘러싸여 있다. 사면초가. 금사진 80여 접에 쌓였는지라 물결 표시가 할까? 어찌 벗어나리오에다가 물결 표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술자 개입이라고 적자. 서술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내. 어찌 벗어나겠어? 라는 거야. 자기 판단. 야 이거 어찌 벗어나겠어? 원수도 지금 적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 이거 어찌 벗어나겠어? 서술자 개입. 원수가 앙천 탄식합니다. 앙천 탄식에다가 밑줄.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합니다. 하느님. 앙천 탄식, 하늘을 우러러 탄식. 아이고 우리 형제가 10년 공부를 했습니다. 누구 밑에서? 망월대사 밑에서. 그런데 이제 전쟁에 오랑캐들한테 죽게 되었으니 맑은 하늘을 살펴주세요. 망월대사는 누구였다? 조력자에다가 밑줄. 우리 스승님 러브콜이라고 하는 거야. 오게 하옵소서. 하느님 망월대사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건 다 좀 정기적이지. 지금 전쟁 상황에 참전도 하지 않은 망월대사가 어떻게 백봉과 백선이의 위기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통곡을 하더라. 근데 갑자기 망월대사가 외치면서 말하기를. 너무 정기적이다 그지? 봉아 선아 그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마라. 봉과 선 형제가 정신을 그제야 차려서 크게 외쳐서 말하기를 너는 비록 짐승이나 어찌 적진 중에 쌓이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느냐. 말한테 떼치 하는 거야. 말아 정신 차려. 채를 들어서 희롱을 하니 채찍질로 말을 착삭착삭. 말이 고함을 꼬고 했겠지 그지. 10여 장씩 뛰어서 진중에 벗어나서 철남의 말을 물리치고 활용을 찾아서 데리고 돌아오니라. 오! 말을 후령을 해서 위기에서 벗어났어요. 철남의 말을 물리치고에다 밑줄 끄시고 철남이는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이 정신을 헤랭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말한테 야, 너 짐승이지만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니? 라고 채찍질을 했더니 말이 정신을 차리고 10여 장을 뛰어넘어서 진중에서 벗어나서 철라미의 말을 물리치고 누구도 구출했다. 화룡이를 구출을 했어. 또 이튿날에다가 세모 봉과 선의가 호통하면서 말하기를 갑자기 적진의 상황에서 명월대사의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도움을 받은 거야. 명월대사가 말이 정신을 잃게 하지 마라 라고 외쳤단 말이야. 그 소리에 봉과 선의가 정신을 차리고 말을 채찍질을 해서 위기에서 지금 벗어난 거야. 또 이튿날 봉과 선의가 호통하면서 말하기를 오늘은 네 목을 베리라. 니는 누굴까? 철람이겠지? 하고 달려오거늘 철람에다가 마이너스 본진으로 향하다가 봉과 선 형제가 쫓아가매 철람이가 또 앙천 통곡을 한다. 철람이가 앙천 통곡에다가 밑줄 하늘을 향해서 철람이가 기도한다. 헉, 누가 했던 방식대로 백봉이가 했던 거랑 똑같이 명천은 살피옵소서. 만리타국에 와서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봉이랑 선한테 죽게 되었으니 저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며 상곡으로 들어가거늘 원래 하늘은 누구만 도와주지? 착한 사람만 도와주잖아. 그러면 하늘은 선이랑 봉이만 도와줘야 돼. 그런데 누구도 하늘이 도와주는 특별한 구조다? 이 나쁜 철람이도 도와준다는 거에서 이 작품은 좀 퓨전 형태인 것 같아. 그지? 나쁜 놈도 하늘에 대해서 기도를 했더니 하늘이 들어주는 것 같아. 상곡으로 들어가거늘 봉과 선이 쫓아가니 제 몸은 피하고 여기서 제 동그라미 치시고 누가 돼야 됩니까? 철람이가 몸은 피하고 와 허인만 보이거늘에다가 밑줄 끄시고 도술이라고 적어놓자. 자기의 허상만 보이게 만드는 거야. 도술을 부려가지고 자기의 실질적인 본체는 숨고 뭔가 도술을 보여서 자기의 그림자 같은 게 보이게 만든 거야. 봉과 선이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이거 적장 흉계에 빠진 줄 알고 도로 가고자. 적장 밑에다가는 철람이의 흉계에 빠졌고 저거는 이 철람이의 뭐라고? 허인이다. 야 도망가자. 도로 가고자 하니 방포일성에다가 밑줄 끄시고 뽀뽕뽕뽕 소리가 나면서 포탄이 터진 거야. 불이 좌우로부터 산천을 녹이는지라 불길에 둘러싸였어. 봉이랑 선이가 위기에 닥쳤다. 불길에 휩싸이게 된 위기입니다. 봉과 선이가 철람이 때문에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이때 하룡이가 아직 위기에 처해지가 않았으니까 장하에 있다가 높은 대 밑에 있다가 원수 가고 난 후에 화강에 충천하고 있어 큰 불이 났다는 것을 봤어. 그래서 홀스를 놓아두고 동부에 들어가서 화강에 쌓였더니 마침 철람이에다가 마이너스 불이 크게 났는데 그 불을 피하여서 마주 나오거늘 새 장수가 일시에 달려들어서 새 장수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새 장수는 누구누구를 얘기하는 거겠지. 봉선 그리고 화룡이야. 목을 치니에다가 밑줄 끄시고 철람이가 아니야. 철람이에다가 X 허수아비야. 철람인 척했던 허수아비인 거야. 지금 철람이가 뭐를 부리고 있는 거야? 도수를 부리는 거야. 계속 막 허수아비를 내세우는 거야. 이윽고 불이 점점 들어오거늘 점점점 불길이 더 커지고 있어. 밤은 이미 삼경입니다. 삼경에다가 밑줄 끄시고 7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1시가 2경,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네. 삼경 밑에다 11시에서 1시 새벽입니다. AM. 어찌할 줄 모르다가 생각하여서 부채를 꺼냈다. 부채에다가 별표 이거를 거꾸로 잡고 물숫자를 세자를 쓰니까 부채를 통해서 물숫자를 쓰게 되니까 정기적 요소에다가 밑줄 갑자기 서쪽 하늘에 시꺼먼 구름이 일어나면서 일진풍우 바람이 세게 불면서 뭐가요?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쫙 소나기가 내리니까 대작하여서 그 불을 소멸을 했습니다. 불을 소멸에다가 밑줄 소나기가 내리면서 불을 껐어. 이때의 황제는 누구라고 생각해야 돼? 송나라 황제야. 송나라 황제. 백성과 백봉과 화룡이는 송나라 신하라고 생각해줘. 황제가 화강에 충천하는 것을 보고 계속 세 사람이 다 앙청탄식하고 있다. 그지? 첫 번째는 봉이가 앙청탄식, 그 다음엔 철람이가 앙청탄식, 그 다음에는 송나라 황제가 앙청탄식하기를 뭐라고 탄식합니까? 봉가선 형제여, 봉가선 형제여, 저 산속에 길이 녹으니 누구로 하여금 적병을 쳐 물리치리오. 적병 밑에다가는 철람이라고 적자. 철람이를 누가 물리치겠습니까? 라는 것은 황제가 불길에 봉가선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밑줄 긋자. 봉가선 형제가 적군에게 패배에다가 밑줄. 황제가 봉가선 형제가 패배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지? 불길이 너무 화염이 팍 솟아오르니까 비가 내려서 꺼졌어. 근데 하시고 송나라 황제는 좀 유약하네. 자결에다가 밑줄. 나를 구해줄 신하들이 다 죽었으니까 자결코자 하거늘 종석이가 여쭈대. 옆에 종석이라는 인물은 또 누구렴? 종석에다가 동그라미.
봉가선 형제는 큰 불을 피한 것 같습니다. 황상께서는 옥체를 안보하옵소서. 옥체를 안보에다가 밑줄 하고 위로하더라. 오경이 되어서, 오경은 그럼 몇 시일까? 3경은 11시부터 1시, 4경은 1시부터 3시, 그럼 5경은 3시부터 5시. 3시부터 5시가 되니까 진중이 요란하면서 한 장수가 필마 단기로 들어오거늘, 필마 단기에다가 밑줄 끄시고 한 필의 말만 타고 들어오는 거야. 송진주, 송나라의 이 진중에서, 이 진에서 원수가 오는가 하여 반갑게 보니 원수는 아니야.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철남이가 나타났어. 철남이에다가 마이너스. 철남이가 송나라의 진중에 쳐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면서 호통치면서 말하기를, 야이씨 송나라 황제야, 내가 왔다, 빨리 항복해라 하면서 장사 10여 명을 베어버려 횡행을 하거늘 가로 세로로 막 돌아다닌단 말이야. 종석이가 죽기로써 마그나 어찌 당하리요. 종석이가 충신이니까 송나라 황제를 보호하려고 하지만 이 철남이를 막을 수는 없어. 어찌 당하리요. 이때 딱 우연적이게 또 봉가선이가 등장을 합니까? 봉가선 활용이가 불을 피하여서 오는 길에 적진에 들어가니까 적진에 들어가네에다가 밑줄, 얘네들은 또 오랑캐 진에 들어갔고 철남이는 또 송나라 진에 들어갔고 철남이가 없어. 그럼 철남이 어디 갔지? 송나라 진에 있는 거야. 아, 이놈이 우리를 유인하여서 상국으로 보내고 황제 계신 데 갔구나. 송나라 진중으로 들어갔구나. 철남이의 뛰어난 계략에다가 밑줄 끄시고 적군 또한 능력이 대단합니다 하고 급히 오더니 적진 중에서 소리치면서 말하기를, 원수는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니 누구를? 세자를 만났다. 세자에다가 동그라미 잡혀갔잖아 철남이한테.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하였거늘, 수족을 요동치 못하게 손이랑 발을 다 묶어놨어. 세자의 손과 발을 다 묶어놨으니 원수가, 봉이가 세자를 데리고 본진으로 돌아올세. 본진은 어디입니까? 송나라 진이죠. 철남이가 있어 여기에. 철남이가 삼지창을 들고 황상을 겨누리면서 항복하라고 막 소리가 진동을 치고 있단 말이야. 황상을 지금 위협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황상이 입고 있는 황제의 옷을 뭐라고 하지요? 용포라고 합니다. 황제의 옷. 황제의 옷에 자락을 떼어서 땅에 놓고 통곡을 하거늘 봉가선이 호통치면서 야단을 쳐야지. 철남아, 우리 황상을 해치지 말아라. 봉선 형제가 들어오노라. 달려들어서 칠성검을 번듯하여서 철남이가 창든 팔이, 아이고 창든 팔이 땅에 떨어지거늘이라는 것은 팔을 댕강한 거야. 팔이 툭 떨어졌어. 철남이가 팔이 잘렸어. 경황하면서 본진으로 달아갔습니다. 여기에 본진은 철남이의 본진이겠죠. 자기네 쪽에 진으로 달아났습니다. 철남이의 팔을 댕강, 그래서 철남이를 물리치고 세자까지 이 오랑캐 진에서 구출했잖아. 국난을 이겨내는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좀 정기적이죠. 중략 부분에 봉과 선이가 내달아 외치기를, 개같은 호황아 들어라. 개같은 호황에다가 밑줄 오랑캐 황제한테 얘기하는 거지. 너는 강포만 믿었다라는 것은 누구만 믿었다? 철남이와 같은 이런 싸움 잘하는 장수들만 믿고 벌람한 뜻에다가 밑줄 끄시고 역적을 깨했던 거야. 송나라를 오랑캐가 침범하려고 했다라는 거지. 송나라 황제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범람한 뜻을 두매 우리 황제가 진노하사 나를 보내서 네 죄를 물으라 라고 하시기로 내가 왔나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나의 부친에다가 동그라미 백활수. 백활수가 아까 전쟁 포로로 호국에 잡혀갔다라고 얘기했지. 백활수가 호나라에 있다는 말이죠. 오랑캐에 있단 말이야. 오랑캐들한테 우리 아버지가 잡혀져 있습니다. 잡혀 있습니다. 잡혀져, 이중피동 죄송해요. 그래서 강포만 믿고 벌람한 뜻을 두매 우리 황제가 진노하사 나를 보내서 네 죄를 물으라 하시기로 왔나니 나의 부친을 모시고 내게 와서 항복해라. 우리 아빠 내놔. 그러지 아니하면 너의 나라는 소멸을 할 것이니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에다가 밑줄 호황한테 항복할 것을 또 촉구를 합니다. 이제 약간 전쟁의 상황이 뒤집어졌지. 아까 철남이가 이 송나라 황제한테 항복하라 라고 했는데 이제 좀 뒤집어졌어 전세가. 그렇게 하는데 호황이 더욱 분노를 해버리네. 더욱 분노에다가 밑줄 이를 갈며 달려들어 싸웁니다. 10여 합이다 라고 하면 칼을 부딪히는 거를 10번 부딪힌 거야. 챙챙챙 서로 부딪혀서 10여 합에 이르러서 승부가 정해지지가 않아. 너무 적진도 잘 싸우는 거지. 그럼에 호황이 당치 못한 줄 알고 본진으로 달리거늘 백봉이가 생각하기를, 저 적진 중에 무슨 흉계가 있는 것 같은데, 나를 유인하는 것 같은데 무슨 흉계에다가 밑줄 끄시고 뭔가 계략을 짜내고 거기로 나를 들어가게 만드는 것 같아.
백봉이 적진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는 뭐다? 무슨 흉악한 계책을 마련해 놓은 것 같아. 유인하는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딱 눈치를 채고 적진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본진으로 돌아왔어. 본진으로 돌아오니라에다가 밑줄, 여기에서의 본진은 어디겠니? 송나라의 진이겠지. 그러니 오랑캐 왕이 진문을 굳게 닫고 여러 장수를 불러서 말하기를, 야, 봉이랑 선인은 쉽게 잡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즉시 활수를 잡아내어서, 활수는 누굽니까? 백봉 백선의 아버지. 진중에 수금을 하고, 진중에 수금에다가 밑줄 끄시고 약간 막 포박을 시켜가지고 얘네들을 협박을 하자는 거야. 너가 아버지 죽는다라는 것으로 협박을 하자는 거지. 야, 봉이 선이 니네가 항복 안 하지, 네 자식과 함께 죽이리라 라는 거에서 네 자식은 누구겠어? 봉이랑 선이겠지. 네가 항복하라고, 백할수한테 항복하라는 거네. 네가에다가 네 동그라미 백할수. 백할수야, 네가 항복을 안 하지? 그러면 봉이랑 선이랑 같이 죽여줄게. 그러니 할수가 분노를 하면서 말하기를, 우리 삼부자가 다 죽을지언정 어찌 너한테 항복을 하겠느냐. 봉과 선 형제의 마음에 한 칼로 적진을 소멸코자 하되 진중에 들어가서 어찌 옥석을 분별하리오. 근데 옥석에다가 밑줄 끄시고, 옥은 누가 되는 거야? 우리 편. 석은 나쁜 놈들이지. 나쁜 놈이랑 착한 놈을 분별하지를 못하겠다는 거야. 왜? 적진의 계략이 너무 뛰어나서. 그래서 좀 곤란하다. 장면이 잘린 거에서 뭐야? 적들이 만만치 않게 뛰어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가 없는 그 과정이에요. 오고 가는 거에서 여기에 우세권이 왔다, 여기 열세가 됐다, 우세 열세가 계속 번갈아 가는 그 전쟁의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오늘 한 것 중에서 바로 프린트로 가서 확인하고 싶은 거. 이슬람도 좋고 선우사도 좋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지문에서 또 어려웠던 거 하면 뭐 총나라 개도 좋고 한 지문 잡아가지고 조금만 풀고 가볼까요? 네.